유난히도 바빴던 저녁 시간, 마지막 배달을 마쳤습니다. 굉음을 내던 오토바이 시동이 꺼지고 머리를 조여던 헬멧을 벗으니 이제 좀 살 것 같더군요. 어깨 수술을 하고 1년 만에 다시 시작한 배달 일. 배달 전문기사로 일하기엔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철심을 박은 어깨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사용하던 트럭을 팔아 수술비에 보태게 된 바람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도 했어요. 일자리를 찾던 저는 한적한 동네 중국집 전담 배달부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트럭 대신 제공해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 박스 대신 철가방을 들게 되니 전보다는 여러모로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버는 돈은 전에 비해 적겠지만 운이 좋으면 몇 시간쯤은 배달 없이 쉴 수도 있고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날 테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끼니 하나는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웬걸, 이 동네 사람들은 짜장면만 먹나 싶을 정도로 일이 많더군요. 번화하지 않은 동네 식당이라 그런지 가게에서는 일회용 용기가 아닌 초록색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했어요. 배달 후엔 그릇을 찾으러 가야 했고 중국집에는 뭔 놈의 서비스가 그리도 많은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다시 왔다 갔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비대면 배송에 익숙해졌던 저에게는 주문 전화 받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가게였다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집 앞에만 두고 오면 되었을 텐데 포장하랴 배달하랴 바쁜 와중에 전화까지 받으며 주소를 받아 적어야 하는 게 여간 귀찮지 않았어요. 만약 모든 게 기계화된 가게였다면 제 일자리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눈꽃 틀 새 없이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서야 저녁 타임 밀린 배달과 수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깨도 좀 풀고 기지개도 켜고 헬멧도 벗고 땀을 좀 식히려는데 가게 안에서 희미하게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받겠거니 하고 외면했어요. 얼마 뒤 끊어지더라고요. 하긴 짜장면을 야식으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잘못 걸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전화를 받기 전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집이죠? 할아버지는 언뜻 듣기에도 어눌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수화기만 들고 계셨죠. 주문할 거면 빨리 좀 하지. 나도 정리하고 밥 좀 먹고 싶은데.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 조금씩 짜증이 났습니다. 욱한 마음에 다그치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시끌시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막고는 무어라 말을 하더니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그릇도 배달이 되나요? 할아버지는 민망한 듯이 물어보시고는 또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또박또박 집 주소를 불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맛있게 부탁드려요. 주방에 주문을 넣고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와의 통화가 이상하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 그릇이 아니고 왜 한 그릇일까? 늦은 시간에 주문하는 걸 보니 이미 저녁을 먹었는데 또 시키시는 건가? 짜장면 한 그릇 주문하면서 맛있게 부탁드려요라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그런데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거신 것은 아닐까? 통화하며 끄적여 놓은 메모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맛있게? 그리고 휘갈겨 적은 집 주소. 아무리 보아도 구조신호로 보이는 나무 같은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마치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이 높이 치솟은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단 양옆으로 집들이 즐비한데 꼭대기에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던 배달기사님은 그 집에는 배달을 갈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이사를 가서 거의 빈집이고 한두 집 남아 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배달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꼭 배달 요금을 추가로 받으라고. 거기에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숨이 턱까지 차 30분은 쉬어야 한다며 질색하셨더랬죠. 여기가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퇴근을 목전에 두고 고작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계단 등반이라니. 세워라 내워라 하며 천천히 걸어갔는데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도착한 주택은 컴컴했어요. 1, 2층 모두 불이 꺼진 채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지하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으스스해져 본능적으로 뭐 손에 쥘 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군요. 집 앞 전봇대 옆에 여러 갈래로 갈라진 강목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터질 정도로 눌러담아 테이프로 칭칭 감은 쓰레기 봉지 안에는 붕대 같은 천들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갈까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항의 전화가 오면 여길 또 올라와야 한다는 생각에 문 앞에만 두고 오자 싶어 주머니에서 주소가 담긴 쪽지를 찾아 꺼냈습니다. 지하 102로 인기척이 나는 그곳이 맞았습니다. 집 앞에 두고 초인종만 누르고 갈까 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입력해놓고 벨을 눌렀습니다. 뒹굴던 강목도 하나 주워와서 벽 쪽에 세워놓고요. 한참을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벨을 한 번 더 누르고 문가에 귀를 대는데 털걱털걱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끄르륵 열린 문 사이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에 긴장이 확 풀려버렸습니다. 짜장면을 드리고 돈을 건네받으려고 한 손을 내밀었다가 두 손 모아 건네주시던 무더기 동전들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짜증보다는 안도감이 앞서더라고요. 미안해하시는 할아버지께 연신 괜찮다 말씀드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동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을 찾는 시야 사이로 맨발로 대문까지 나오신 할아버지의 푸석한 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지탱해주고 있는 두 개의 목발과 힘없이 펄럭이고 있는 오른쪽 바짓단도 보였습니다. 동전을 주우며 곁눈질로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낡아서 여러 개의 강목을 덧대 붕대를 칭칭 감은 목발, 그리고 그 목발과 함께 서 있는 가녀린 할아버지의 왼쪽 다리. 동전을 다 줍고 일어서니 할아버지는 아까 전 그 환한 미소로 아직까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쩐지 머쓱해져서 허겁지겁 자리를 피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종종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데 집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빛이 계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문 앞에 계시나 싶어 뒤를 돌아보니 슬리퍼 한쪽이 문틈에 끼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두고 갈까 하다가 창피한 마음에 들고 갔던 강목이나 다시 치울까 싶어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끝으로 슬리퍼를 톡톡 쳐서 문을 닫으려는데 문틈으로 집안 풍경이 보였습니다.
대문에 끼어있는 슬리퍼 한 짝과 역시 한 짝만 뒹굴고 있는 굽이 다다른 낡은 워커, 그 앞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하얗고 작은 운동화 한 켤레,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같은 사이즈의 검정 구두, 그리고 그 옆 바구니에 담겨있는 구두약과 천, 바닥에는 배가 갈려있는 돼지 저금통과 500원짜리 동전 대여섯 개가 흐드러져 있었고, 두툼한 방석과 함께 놓인 낮은 상에는 푸른색 책가방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벽에 가려 보이지 않는 안쪽 공간에서 할아버지와 어린아이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며 신이 난 어린 남자아이는 왜 짜장면이 하나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배 안 고파. 집에 오기 전에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사하다며 삐죽거리는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미안하다며 껄껄 웃으시고는 짜장면을 비벼주셨습니다. 짜장면 비비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기름지고 크게 들리더라고요.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게로 전화를 걸어 짜장면 한 그릇을 더 주문했습니다. 돈은 제가 낼 테니 최대한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내려가다가 2계단, 3계단씩 뛰어넘었어요. 그리고는 철가방도 없이 랩에 쌓인 짜장면을 한 손에 안은 채 그 계단을 다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주머니에 담긴 동전들이 짤랑거리는 것이 그렇게나 무겁고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문 앞에 서서 빚쟁이처럼 연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털걱털걱 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시는 할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환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맛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맛있게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요. 돈은 안 받을게요. 대신 서비스로 짜장면 한 그릇을 더 가져왔으니 맛있게 드세요. 랩으로 싼 짜장면을 할아버지 손에 강매하듯이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머니 속에서 그 무겁던 동전들도 2손 모아 꺼내 짜장면 위에 올려드렸어요. 불면 맛이 없으니 기다리지 말고 꼭 지금 바로 드세요. 손주분이랑 같이요. 그리고 양쪽 안주머니에 넣어왔던 소주 2병 중 1병을 꺼내 바닥 한켠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손주분 잠들면 드시라고 소곤소곤 말씀드리면서요. 다시 계단을 내려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와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하나 남은 소주를 꺼내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었나, 뭐가 그렇게 급했었나 생각했습니다. 주머니를 가득 채웠던 짤랑거리던 동전이 무거워서였을까요? 더디게 움직이면서도 어린 손주를 위험한 대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할아버지의 느리디 느렸던 걸음걸이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짜장면을 찰지게도 비비던 그 소리 탓이었을까요? 구두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어울리지 않던 검정 구두였는데 그마저도 얼마나 닦았는지 반질반질 윤이 나던 그 구두. 그 옆에 놓여있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오래된 구두약. 꼭 우리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교통사고로 4살의 부모를 잃은 저를 할아버지는 구두를 닦으며 13년간 키워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늘 퀴퀴한 구두약 냄새가 났어요. 우리 손자 잘 있었느냐고 하루 종일 보고 싶었다며 얼굴을 만지는 손에는 늘 기름기가 묻어 있었고 그때는 그 거칠면서도 기름진 촉감과 냄새가 그렇게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두를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할아버지는 늘 해마다 검은색 구두를 한 켤레씩 사주셨습니다. 남자는 깨끗하게 광이 나는 구두를 신어야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는다며 체육복을 입는 날도 소풍 가는 날도 구두를 신고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학창시절 내내 저의 별명은 삐딱 구두였거든요. 얼마나 문질렀는지 얼굴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광이 나는 날은 할아버지 몰래 집 앞 놀이터에서 구두에 모래 마사지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래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면 그날 밤 할아버지가 또 밤새 구두를 닦으셔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철딱서니 어깨도 신발장 한편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빛나는 구두를 떠올리니 그때 생각이 절로 나 계단에 앉아 혼자 피식 웃었다가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계셨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안 계시니까요. 한번 떠올린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짜장면은 저에게도 특별한 음식이더라고요. 우리의 주식은 옆집 아주머니가 나눠주던 김치였어요. 어릴 때는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었고 쌀이 없는 날은 김치를 밀가루에 섞어 부쳐 먹었죠. 겨울에는 갓 담은 김장김치를 밥에 올려 먹고 이듬해 가을쯤에는 팍 익은 묵은지로 김칫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가 변하는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또 1년이 지나 있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도 특별한 날에는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시켜주시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운동에서 달리기를 1등한 날, 생일. 할아버지는 늘 짜장면을 한 그릇을 시켜주셨고 나무젓가락으로 끈적하게 비벼 제게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죠. 20살이 되던 해 2월,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하며 혼자서 중국집을 갔었습니다. 17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짜장면을 먹지 못했거든요.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문득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늘 제가 다 먹은 후에야 할아버지의 차례였습니다. 그게 짜장면이든 김칫국이든 남은 그릇에 묻은 양념을 모아 찬밥을 비비고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게 늦은 할아버지의 한 끼였더라고요. 소주 한 병도 아니고 아끼고 아낀 소주 한 잔. 그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목이 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뜨끈하고 찰진 이 짜장면 면발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구두만 닦다가 가셨구나. 앞자리에 짜장면 곱빼기 하나 시켜 골고루 비벼놓고 젓가락을 놓아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마주 앉아 동시에 밥을 함께 먹어보고 싶어서요. 모두 잊고 살아왔더라고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몸이 아프고 다쳐서 이제는 짜장면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어서 잊고 살던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깨어났습니다. 그 시절 놀이터 모래알처럼 작고 작은 파편의 기억까지 생생하게 말입니다. 하마터면 한 켠에 놓여있던 그 구두약을 집어들어 킁킁 냄새를 맡을 뻔했지 뭐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기억을, 그 냄새를. 얼굴에 흘러내리는 짭짤한 눈물이 꽤 훌륭한 안주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터져버린 보일러 배관처럼 하염없이 쏟아지는 짠맛 덕분에 소주 한 병이 순식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던 사람이 흠칫 놀라며
가장자리 쪽으로 비켜갔습니다.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건장해 보이는 30대 남자가 계단 한가운데 앉아 울면서 소주를 먹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어 눈물을 쓱쓱 닦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위아래로 훑어보니 아직도 내려가야 할 길이 한참 멀더라고요. 술도 취했겠다. 어차피 내일 그릇 찾으러 다시 와야 하는데 그냥 여기서 쭈그리고 잘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내려왔나 싶어 위를 보니 올라갈 길도 너무 가파르고 멀어 보였습니다. 가파른 계단 위를 쳐다보다가 중심을 잃어 휘청하고는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술을 마셨는데도 아픈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절뚝절뚝 난간을 잡고 내려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 다친 발을 들고 콩콩 뛰어내려갔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중심을 잃고 휘청.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뒤꿈치가 찌릿했습니다. 그렇게 한 칸 한 칸 내려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젊은 나도 힘든 이 길이 늙으신 저 할아버지께는 얼마나 고난이셨을까.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집을 오가며 어린 손주를 돌보셨겠구나. 이 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야 도착한 집에서도 손주놈 걱정되어 대문 앞에 문 열려도 못 가게 하시는구나. 저 손주놈 어린 나처럼 철없이 굴지 말아야 할 텐데. 하루하루 쑥쑥 자라서 할아버지 없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할아버지 건강하셔야 할 텐데. 크면 나처럼 할아버지 보고 싶을 텐데.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고 앉아 있었을까요? 고정이 난 들숨날숨을 진정시키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쳐 쳐다봤습니다. 생수 한 병을 건네주는 어떤 손.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진정이 좀 되신 것 같으니 물 한 잔 드시라고 하더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에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내려가시는 길이면 같이 가실래요? 친절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커다란 백팩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휘청거리는 저를 거의 안다시피 한 채로 수많은 계단을 내려와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혀주었습니다. 술 많이 드셨어요? 집이 어디세요? 여자친구랑 싸웠나? 직장에서 잘렸어요? 짜장면 배달 갔다 왔어요. 배달 다녀왔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멈췄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당황하는 얼굴로 바라보던 남자분은 조용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휴지 한 뭉치와 소주 2병을 사오셨습니다. 아직 덜 풀렸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원하게 울어요. 보니까 저랑 또래실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이렇게 우는 거 어디 쉽습니까? 맞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렇게 울어보는 것도 10몇 년 만인 것 같았습니다. 10수년치 눈물을 쏟아내려면 이 정도는 부족할 만하다 싶어서 울면서도 이런 내 모습이 낯설어 피식 웃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봉지과자 하나를 크게 펼쳐놓고 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꼴부터 보이게 되니 오히려 속에 있는 말이 가감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 될 대로 되라 싶었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갈라 어렵게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신 할아버지와 손자. 경찰 부를 준비부터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 배를 눌렀던 이야기. 어린 시절 별명인 삐딱구두와 구두를 더럽힐 수 있는 100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 1년 동안 김치가 변해가는 과정과 김치로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의 예.
김치에 끼는 하얀 곰팡이는 사실 씻으면 먹을 수 있는 거라는 유용한 생활 꿀팁도 알려드렸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가슴속에 살아계신 할아버지와 밥상을 마주했던 것. 할아버지의 부재 후 혼자 살아온 삶과 어깨수술, 중국집에 취직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만난 할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기억났다는 것. 할아버지께는 한없이 가파르고 높았을 계단이 너무 속상했다는 얘기까지. 하루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 일들이 불러온 십수년 전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고 나니 어느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내일 그릇 찾으러 못 갈 것 같다며 몇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계단에 앉아 있었을 텐데 누가 봤을 생각을 하니 술이 낄 정도로 창피하다고도 고백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내일 사장님께 대충 둘러대고 그릇값을 대신 물어야겠다고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도 저도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고맙다거나 괜찮냐는 말은 서로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 그저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잠시 동안 마음을 나눴다는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후 여느 때처럼 정신없는 점심시간을 겨우 끝내고 해장도 할 겸 주방장님께 짬뽕이나 끓여달라고 할까 하고 주방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에 달린 종소리가 치리랑 하고 조그맣게 들리더니 한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작고 마른 남자아이. 파란 책가방을 메고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가게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아이도 손님인데 어서 오세요 하고 존댓말을 해야 하나? 무슨 일이니 하고 다정한 삼촌처럼 말을 붙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가 저를 보며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었습니다. 쭈뼛쭈뼛 걸어가 봉지를 열어보니 초록색 플라스틱 짜장면 그릇 2개와 단무지 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끝나고 갖다 드리라고. 그리고 이것도요. 책가방에서 나오는 또 다른 검은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는 어제 돌려드렸던 500원짜리 뭉치들이 잘그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밥은 먹었어? 앉아봐. 해장으로 먹으려던 짬뽕 대신 간짜장을 부탁하고는 서비스용으로 튀겨놓은 군만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먹으라고 하고는 아이의 작은 얼굴이 짜장면으로 뒤덮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닦아주었는데 한두 번 닦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먹어라.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는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삼촌 미소를 지으며 한동안 넋을 잃고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제 너무 감사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똑 부러지게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저 조그만 입에서 또 어떤 말들이 튀어나올까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와는 5살 때부터 둘이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기보다 어린 아기 천사들을 보살피느라 일찍 하늘나라를 돌보러 떠나셨고 아빠는 엄마가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엄마를 지켜주러 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신 거고 아빠는 엄마가 떠난 게 너무 슬퍼 매일매일 술을 마시다가 병에 걸렸다고 했죠. 아가 때이지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나에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고 느닷없이 껴안을 때면 지독한 냄새와 거칠거칠한 수염 때문에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리도 원래는 2개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업고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를 때도 있었는데 내가 잠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다가 공사장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자전거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옛날에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꼭 할아버지를 업고 계단을 2칸씩 오를 거라며,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흰우유가 맛이 없어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고 했죠. 기특하네. 그럼 삼촌이 선물 줘야겠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너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 같은 8살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도 우리 할아버지 없고 계단 2칸씩 오르며 효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꼬마가 가져온 작은 비닐봉지에서 500원짜리를 한 움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착한 어린이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잖아. 그래서 삼촌이 선물을 주는 거야. 한 번에 500원짜리 하나씩, 여기 있는 500원짜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찾아와. 짜장면 말고 탕수육도 되고 볶음밥도 돼. 그런데 특별 이벤트가 있어. 할아버지랑 같이 오면 2그릇씩 공짜야. 할아버지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텐데 맨날 혼자만 먹고 할아버지는 굶으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는 행복을 주면서 동시에 가르침도 줄 수 있는 어른이라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와! 하며 탄성을 지를 꼬마의 표정을 상상하며 우쭐거린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이번에도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나보다 많이 먹는데? 꼬마가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보다 몸이 2개만큼은 커서 밥도 2번씩 더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그릇을 식탁 가운데 놓고 나 한 입, 할아버지 2입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게 법칙이래요. 양이 조금밖에 안 될 때는 처음부터 밥을 넣어 섞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한 입만 먹고도 2입째라고 거짓말 하는데 산수를 잘해서 늘 금방 눈치챈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뻘쭘해졌습니다. 그 시절의 나처럼 철딱선이 없는 꼬마의 모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 많이 먹으면 속상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할아버지는 나보다 몸은 2개만큼 큰데 다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그 다리가 너무너무 불쌍했대요. 아직은 내가 너무 작아서 할아버지를 업어줄 수 없는데 그때까지 그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내가 할아버지만큼 자랄 때까지 왼쪽 다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정했냐고 하니 6살 때 할아버지랑 토론을 했대요. 할아버지가 주유소에서 일하시는데 겨울마다 그 주유소 근처에 붕어빵 아저씨가 오셨었대요. 어느 날 선물처럼 할아버지가 붕어빵 3개를 사오셨는데 하나씩 먹고 하나 남은 붕어빵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하나 더 먹고 싶기는 했지만 할아버지가 꼬마를 지켜주려면 파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울면서 붕어빵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붕어빵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짜장면 한 그릇에 밥을 넣어서 같이 나누어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한 그릇을 더 주는 바람에 할아버지도 꼬마도 배가 뻥 터질 뻔했다고. 그런데 어제 배가 터질 만큼 먹고 오늘도 먹어도
짜장면은 정말 맛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검은 칠을 한 얼굴로 배시시 웃었습니다. 좋겠다. 맨날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어서. 부러웠습니다.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꼬마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꼬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보며 잘려나간 오른쪽 다리가 안쓰럽다고만 생각했어요. 혼자 남아있을 왼쪽 다리의 힘듦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죠. 옛날에 할아버지와 음식을 먹을 때 하나 남은 것은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너 먹어라 하실 때까지 겨우겨우 기다렸죠. 할아버지에게 파워 에너지는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저절로 샘솟는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너 같은 손주를 만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8살의 너는 30이 넘은 삼촌을 참 뼈아프게도 혼내는구나. 아까까지 어깨가 으쓱했던 어른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삼촌도 밥 같이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요. 삼촌은 할아버지보다 더 크니까 새 입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어른이 있을까요? 고마워. 사실 삼촌은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럼 삼촌이 배가 고플 때마다 짜장면 가지고 갈게. 그래도 되지? 하늘로 치솟은 계단 중간쯤까지 가서 꼬마와 헤어졌습니다. 나머지는 혼자 갈 수 있다고 절대로 오지 말라더라고요. 계단에 서서 꼬마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곧 이 계단을 성큼성큼 2칸씩 뛰어오를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 되기를. 그리고 저 아이가 내 나이쯤 되었을 때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서려는데 납작하게 찌그러진 생수병이 발에 채였습니다. 갑자기 어젯밤의 기억이 필름처럼 지나가더군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얼굴이 달아오른 게 느껴졌습니다. 흑역사의 증거물이다 싶어 재빨리 집어 잠바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중전걸음으로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여기서 다쳤던 것 같은데 발목이 이제 안 아프구나. 하늘이 불그스름해지는 걸 보니 곧 저녁 배달이 시작되겠다. 감동을 받고 여운을 즐기기엔 현실은 너무 바빴습니다. 하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괴로워도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갈 수 있는 거겠지만요. 헐레벌떡 달려가고 있는데 검은 백팩을 맨 어떤 남자가 가게 앞을 서성이며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또 몇 시간 바쁘겠구나 하며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보도블록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오늘도 지나갔다. 아직도 짬뽕을 못 먹었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들 사이사이 꼬마와 할아버지의 잔상도 보였습니다. 해장은 하셨어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올려 쳐다보니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듣는 목소리,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아닐까봐 걱정하면서 기다렸어요. 다행히 맞네요. 가게 간판을 가리키며 뒤를 돌았는데 검정 백팩이 보였습니다. 아까부터 가게 앞을 서성이던 그 남자더라고요. 뭐하는 사람일까? 그런데 이 백팩 왜 이렇게 눈에 익지 하고 있는데?
해장 안 하셨으면 저랑 짬뽕 한 그릇 하실래요? 분명 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냐고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해장했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 내가 어제 술을 마신 것도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굴까? 어제 술김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나? 짬뽕을 먹으면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짬뽕 한 그릇을 깨끗이 해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한 식탁. 남자가 백팩을 열어 커다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명함을 한 장 올려주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사의 기자더라고요. 사실은 본인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기억이 뒤섞여 한참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직업병 때문에 틈틈이 휴대전화에 메모를 끄적여 놓은지라 겨우 기억의 파편들을 맞췄다고 했어요. 기억과 메모의 조각들을 모아보니 어제 느꼈던 공감과 애환이 괜한 술기운이 아닌 것 같아 찾아왔다고. 혹시 괜찮다면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주실 수 있냐고, 기사로 내도 되겠냐고도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넋두리를 누가 관심이나 있어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요. 남의 이야기가 내 얘기 같은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내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요. 어제와 오늘의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나처럼 모래 속에 파묻혔던 소중한 기억을 꺼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두약 같은 존재가 하나씩은 있을 테니까요. 사실 그것보다 더 혹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 주식, 연애, 부동산 이런 분야의 기사만 읽는데요. 어쨌든 어디론가 더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이웃, 사연, 추억, 공감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온 삶의 쉼표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기업들은 또 다른 이유로 이런 사연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곧 기업의 이미지가 될 테니까요. 갑자기 설렜습니다. 혹시나 기사화된 이 이야기를 접한 어떤 기업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줄 것만 같았거든요. 기사 작성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약속을 하나 했어요. 오늘은 두 사람 다 맨정신에 끝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그리고 오랜 시간 우리는 노트북을 가운데 놓은 채 천천히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와 손자를 위한 이야기를요. 며칠 뒤 기자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눌러보니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제목은 중국집 배달원이 골목에서 슬프게 운 사연. 추하게 운 사연이 아니라 슬프게 운 사연이라고 써준 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힘들게 손주놈 키운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더 번듯한 손자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중국집 배달원밖에 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긴 했지만요. 그래도 생전에 못해드린 효도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해요 할아버지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짜장면 한 그릇과 탕수육을 사가지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짜장면 3그릇 값이 아까웠던 건 아닙니다. 궁금했어요. 짜장면 양념에 함께 비벼서 먹는 밥맛이 어떤지 말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입, 두 입, 세 입, 세고 까르르거리며 먹는 밥맛도 배부르게 먹고 엉켜누워서 배를 매만지는 그 시간도 8살 난 꼬마가 다 큰 어른들에게 선사한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선영이 같은 아이였다면 우리 할아버지 조금 더 행복했겠지 싶다가 이제 이런 후회도 하지 말자 다짐했어요. 내가 지금 선영이에게 그렇듯이 우리 할아버지도 내가 더 이상 후회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쓸데없이 철만 잔뜩 들지 않고 마냥 행복하길 바라실 것 같았거든요. 8살 난 꼬마 남자아이의 이름은 선영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꼬마야 꼬마야 불렀더니만 제법 까칠한 얼굴로 얘기해줬어요. 내 이름은 최선영이라고. 그래서 저도 말해줬죠. 나도 짜장면 삼촌이 아니고 이지훈이라고. 지훈이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날로 이틀인가 후부터 가게에 손님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배달보다 방문 손님이 많은 중국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돈줄 내러 간다는 말도 아시는지요? 선한 일을 한 자영업자에게 돈으로 혼줄 내러 간다는 뜻이랍니다. 유행처럼 번져가는 방문 손님들 덕분에 이제는 철가방 들 일보다 쟁반 들 일이 많아진 일상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저금통도 생겼어요. 짜장면 모금함. 꼬마아이와 할아버지께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는 손님들이 많아져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모금함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진심인지 농담인지 저 저금통 지키느라 가게에 방범장치도 새로 달았다고 하셨죠. 곧 있으면 저금통이 가득 차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께 전달해드려야 신뢰가 되지 않을지 새롭고도 행복한 고민이 생겨난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훈한 가게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짜장면 먹으러 온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피 대신 전류가 흐를 것 같고 걸을 때도 무릎 관절이 90도로 딱딱 꺾일 것 같은 로봇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 혹시 사장님이 사채라도 쓰셨나? 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되시나요? 같이 좀 가주시겠어요? 이분들의 볼 일이 나란히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훌륭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범죄는 저지르고 살지 않았는데 아무리 결백해도 이런 상황은 무섭더라고요.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스스로 잘못한 건 없는지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 쓰레기라도 섞여 있었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나라 꼴이 왜 이러냐며 혼잣말 했었는데 도청이라도 당한 건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내 마치 독립투사로 된 것처럼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당당하자, 쫄지 말자. 도착한 곳은 서울 번화가에 있는 아주 큰 빌딩이었습니다. 차가 서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어디론가 안내했고 사방이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 멈추지도 않은 채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저를 안쪽으로 안내한 후 들어오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학교 운동장만하게 넓은 공간을 두리번거리며 무의식적으로 앞에 놓인 소파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들어오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구두약 회사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바로 그 구두약 회사.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요. 회장님은 중국집 배달원이 골목에서 슬프게 온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사를 보자마자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회사에서 가장 힘이 된 단골 고객이자 그 시초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면서 혹시 직장을 옮길 생각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니요. 제가 의도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쓰는데 도움을 드린 것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영이와 할아버지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만약 선의를 베푸신다면 그 선의는 제가 아닌 선영이를 향해야 한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커피잔만 바라보시더니 소리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인 듯 건네는 말인 듯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장사꾼입니다. 대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장사꾼이죠. 우리 가게 바로 옆 동네는 최근에 개발을 끝낸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였죠. 그 덕에 손님이 좀 늘려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려나, 그러면 월급이 조금 오르겠지 기대했는데, 이게 웬걸.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중국집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게는 문을 닫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할 거라고 그래도 싫으냐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혹하더군요. 이제 곧 실업자가 된다는데 성치도 않은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디 쉽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존심은 살아있었는지,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선의를 베푸시는 건지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짜장면을 배달 간 것뿐이었거든요. 선의를 베푼다면 선영이와 할아버지를 도와주시는 게 장사꾼으로서 기업의 총수로서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에 회장님은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구두 닦이셨는데 구두약을 조금 쓰면서도 번쩍번쩍 광을 내느라 늘 팔에 근육통을 달고 사셨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자 싶어 아버지 팔을 주물러 드리는 대신 새로운 구두약을 만드는 데 집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약을 만드느라 집 안에 있는 모든 신발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어머니께 참 많이도 혼났다면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구박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구두약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저희 할아버지 같은 다른 구두닦이들에게 퍼져나가며 구두약의 대명사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셨죠. 만약 그때 누군가 구두닦이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돈을 적선해주거나 상관도 없는 사람이 필요도 없는 구두약을 대량 구매해줬다면 당신은 발전하려고 이를 악물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이 누군가의 일상에 생계에 도움이 되는 걸 보고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고 원동력을 가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두약을 밑거름으로 성장한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보니 그간의 시간과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 너무도 따뜻하고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더러 당신 인생의 표창장이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의 젊은 시절과 제가 많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도
남 걱정, 남 생각을 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그 오지랖이 혈기왕성했던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더군요. 한때는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마음 쓰며 살았나 한탄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알아주더라고. 지훈 씨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알아봐 주시고 당신의 회사를 이만큼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를 동생 삼아 과거에 당신 같은 저에게 보상하듯 호의호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지만 당신과 너무나도 닮은 제가 이유 없는 호의는 의심하고 거절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선영이와 할아버지께 직접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은 순간적인 동정에 지나지 않는다더라고요. 대신 당신이 제게 손을 내밀면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앞다투어 선영이와 할아버지를 도우실 거라고 당신의 말을 믿어보라 하셨습니다. 대신 지훈 씨는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혼자의 힘으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더군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 회사가 저를 후원한다는 사실이 중국집 배달원 기사보다 더 많이, 더 널리 퍼지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구두약 회사가 어려운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며, 지금 돈줄 내주기 위해 중국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직접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 더 많은 선영이와 할아버지들이 관심과 도움 속에 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하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이용당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선영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팔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싫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 행운이 누군가에게 2배로, 3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은가요? 선영이 할아버지께 오른쪽 다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의족이요. 그 집 가는 길에 계단이 아주 많거든요. 이래서 내가 지훈 씨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본인도 인정하세요. 본인이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할아버지가 손자를 참 잘 키우셨네. 부디 할아버지가 회장님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할아버지 번쩍 업어드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 구두약 회사의 회장님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여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의 상무 이사가 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배달 전문기사부터 중국집 배달원까지 운전이라면 자신이 있는지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잡지 인터뷰도 하고 회사 캠페인 광고에도 출연도 하였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얼굴에 화장을 해봤는데 제 눈에도 제법 멋져 보이지 뭐예요. 그리고 그날 회장님의 말씀은 마치 예언이라도 된 듯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구두약 회사의 인연은 중국집 배달원 기사보다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덕에 다양한 기업들이 선영이와 할아버지를 다방면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선영이네 동네 계단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선영이 할아버지는 한 의류업체로부터 의족을 선물 받으셨는데 수개월 동안 한 훈련 덕분에 이제는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으시답니다. 제가 다니던 중국집은 회장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지만 중국집 사장님은 업종을 변경하여 아동 급식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무한리필 고깃집을 창업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중국집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되는데 하루 종일 고기 냄새를 맡다 보니 얼큰한 짬뽕이 그렇게 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영이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선영이는 이제 저를
짜장면 삼촌도 지훈이 삼촌도 아닌 작은아빠라고 부릅니다. 선영이와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니 해도 선영이에게 작은엄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트럭, 오토바이 헬멧에서 벗어나니 마법처럼 제게도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심지어 곧 동생 짜장이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선영이는 얘기합니다. 짜장이는 나보다 훨씬 작을 테니 이제부터 밥 먹을 때는 짜장이는 한 입, 자기는 두 입, 작은 아빠는 세 입 먹으라고요. 짜장이는 꽤나 깐깐한 오빠를 두게 된 것 같네요. 그날 밤 계단에서 인생의 흑역사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의 눈물은 짠내 나는 깡소주의 안주가 아닌 평생을 두고두고 아껴 먹을 소중한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자님을 뵌 지 한참이 되었네요. 지금도 어디선가 맑은 생수병을 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연들을 찾아다니고 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